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강의 시리즈의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구현하게 될 4개의 프로젝트가 실습 보드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4개의 프로젝트가 실습 보드에 구현되는 내용을 미리 살펴보면서 이 강의 시리즈가 마무리되었을 때쯤에는 여러분도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스스로 설계하여 보드에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과 함께 이 강의를 통해 습득하게 될 학습의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강의에서 살펴볼 프로젝트들은 먼저 스톱워치, 그리고 UART RxTx 테스트 회로, 또 사칙 연산 계산기, 알람 클락 등 4개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스톱워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톱워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증가하고 스톱하면 시간이 멈추는 시간 측정용 시계입니다. 실습 보드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1에서 구현한 스톱워치의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켜면 표시되는 시간은 00시, 00분, 00초, 00이 되겠습니다. 최소 표시 가능 시간은 0.01초까지 표시가 가능하겠습니다. 100분의 1초의 분해능이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증가하게 되는데 최대 표시 가능 시간은 99시간 59분 59초 99가 되겠습니다. 스타트와 스톱을 선택하는 버튼이 있어서 한 번 누르면 시간이 증가하고 한 번 더 누르면 멈추는 동작이 반복되겠습니다. 그리고 멈춤 상태일 때 클리어 버튼을 누르면 시간값이 초기화되어 00시, 00분, 00초, 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이 눌려졌음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버저 음을 울리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동작 설정에 따라 동작하는 스톱워치를 베를로그 HDL로 코드를 작성하여 시뮬레이션을 거쳐 실습 보드에 구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스톱워치의 동작을 설정하는 입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증가와 멈춤 동작을 교대로 실행하게 되는 스타트 앤 스톱 버튼을 사용하는데요. 하단에 위치한 두 개의 텍트 스위치 중 우측에 있는 SW2 버튼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멈춘 상태에서 시간값을 초기화시키는 클리어 버튼도 사용하였는데 하단의 두 텍트 스위치 중 좌측에 있는 SW3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들 두 개의 버튼으로 스톱워치의 동작을 제어하게 되겠습니다. 스톱워치의 동작을 표시하는 출력 장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값을 표시하는 출력 장치로는 우측 상단에 위치한 8디지트의 7세그먼트가 사용되겠고요. 버튼을 눌렀을 때 비프음을 울리기 위한 장치로 실습보드 중앙 상단에 위치한 버저를 사용합니다. 이들 두 장치로 스톱워치의 동작에 대한 표시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실습보드에서 스톱워치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 장비에 다운로드한 스톱워치의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톱워치의 초기 상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00시, 00분, 00초, 00을 표시하도록 정의하였습니다. 우측 하단에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측 버튼이 스타트 스톱을 담당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한 번 누르면 시간이 증가하고 다시 한 번 누르면 시간이 멈추겠습니다. 스타트 스톱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비품과 함께 시간이 증가하죠. 다시 스타트 스톱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멈춰지게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9초 15에서 멈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스타트 스톱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이어서 증가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설계에서는 랩타임 기능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랩타임 기능이라 함은 랩타임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순간의 시간을 표시해 주면서도 내부 타이머는 증가를 하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나는 기능들이 있으면 설계자가 그 기능을 정의하여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동안 클리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예, 비품만 발생하고 시간은 초기화되지 않고 있네요. 예, 이것은 클리어 기능을 정의할 때 시간이 멈추었을 때에만, 스톱 상태에서만 클리어 기능이 유효하도록 정의하였고, 시간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클리어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의를 바꾸면 그것에 따라서 설계를 수정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시간을 멈추고 클리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1분 9초 35에서 클리어를 누르면 시간이 멈춰진 상태에서는 클리어 기능이 정상적으로 클리어되는 것을 확인하였죠. 이상이 제가 설계한 스톱워치의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프로젝트는 UART RxTX 테스트 회로가 되겠습니다. UART는 가장 간단한 프로토콜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시리얼 통신 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PGA 실습 보드에는 두 개의 9핀 D서브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외부와 RS232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통신 채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UART RxTX 회로는 8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그다지 복잡한 회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클락이 동반되지 않은 비동기 통신인 관계로 송수신 동작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UART RxTX 회로가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ART RxTX 테스트 회로의 동작을 살펴보겠는데요. 네 자리의 10진수를 설정하여 전송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0000을 시작값으로 하여 1초마다 1씩 증가하는 값을 송신하고 수신하겠습니다. 송신한 데이터를 세븐 세그먼트에 표시하고 수신한 데이터도 함께 표시하여 송신값과 수신값에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표시는 8자리의 세븐 세그먼트 표시값 가운데 좌측 4자리의 송신값을 표시하고 우측 4자리의 수신값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스톱 버튼을 사용하여 UART 송신에 대한 동작과 멈춤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ART 송신 동작을 멈춘 상태에서 클리어 버튼을 누르면 송신값과 수신값을 클리어하도록 하겠습니다. UART RxTX에 대한 테스트 모드를 두 가지 모드로 설정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딥 스위치를 하나 사용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비품을 발생하도록 부저를 사용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UART RxTX 테스트 회로를 구현하였습니다. FPGA 실습 보드에는 UART 통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 개의 D서브 9핀 커넥터가 좌측 상단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D서브 9핀 커넥터가 RS232 입력과 출력을 하나씩 포함하고 있어서 보드에는 총 2쌍의 RS232 입출력 채널이 장착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UART RxTX 테스트 회로에서 그중 좌측의 9핀 D서브 커넥터로 UART 출력을 전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9핀 D서브 커넥터 바로 아래에 두 개씩의 LED가 있는데요. 이 중에 좌측 것이 UART 출력이 나갈 때 켜지는 출력 표시 LE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9핀 디서브 커넥터 중 우측의 커넥터를 UART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입력 커넥터로 사용하겠습니다. 입력 UART 커넥터 아래에 있는 LED 중 우측의 것이 UART 입력 신호가 들어올 때 켜지는 입력 표시 LED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UART RxTX 테스트 회로의 동작을 설정하는 입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습보드 우측 하단에 있는 두 개의 텍트 스위치 가운데 좌측의 버튼이 동작의 시작과 멈춤을 교대로 설정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두 텍트 스위치 중 우측의 것이 동작 멈춤 상태에서 표시 내용을 클리어하는 클리어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습에서는 두 가지의 테스트 모드를 실험할 예정인데요. 테스트 모드를 선택하기 위하여 8개의 딥 스위치 중에서 LSB인 우측의 1번 딥 스위치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UART RxTX 테스트 회로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출력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습보드 우측 상단에 있는 8디지트의 세븐 세그먼트 가운데 우측에 4개의 디지트를 수신된 UART 값을 UART 데이터 값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의 4개의 디지트는 송신하는 UART 출력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버튼을 눌렀을 때 비품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부저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현한 UART RxTX 테스트 회로의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 장비에 다운로드한 UART RTX 테스트 회로의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ART RTX 테스트 회로의 초기 상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기 모드입니다. 8개의 세븐 세그먼트 중에서 좌측 4디지트는 송신 측 데이터를 표시하고 우측 4디지트는 수신 측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RS232 커넥터도 좌측 것이 지금 출력을 내보내고 있고요. 물론 RS232 커넥터 자체는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페어로 되어 있지만 좌측에서 출력을 내보내고 그것을 우측으로 직접 받도록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두 버튼이 있는데요. 이 중에 좌측 버튼이 스타트 스톱을 담당하는 버튼이고 우측 버튼이 표시값을 클리어 시켜주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스타트 스톱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송신 동작이 시작되고 다시 한 번 누르면 송신 동작이 멈추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트 스톱 버튼을 눌러서 동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품과 함께 송신 동작이 시작이 됩니다. 송신 측의 LED도 출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수신 측의 LED도 수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신값과 수신값이 몇 초마다 일씩 증가하는 카운트 값이 정상적으로 송수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RS232 커넥터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네, RS232 커넥터를 분리하면서부터 송신 측은 정상적으로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신 측에는 입력값이 없으므로 표시값은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수신했던 값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멈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커넥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커넥터가 재결합되면서 수신 측 LED에 수신 상황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신값과 수신값이 다시 일치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보낸 값과 방금 수신한 값을 관측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통신 상태의 정상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장시간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겠죠. 자, 이제 송신 동작을 멈추고 송수신 카운터의 값을 클리어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8개의 딥 스위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우측의 것을 보면 온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표시하는 값을 지금 보내는 값, 지금 받는 값을 표시하도록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것을 위로 올려서 오프 상태로 설정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송수신 동작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신값과 수신값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1, 3, 6, 10, 15, 11. 예, 무슨 값이죠? 예, 일씩 증가하는 카운터의 값을 누적한 값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신되어지는 값 자체는 이전과 동일하게 1초마다 일씩 증가하는 값을 보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시하는 값만 송신 측도 누적한 값, 수신 측도 누적한 값을 표시해 주도록 이렇게 한번 방식을 바꿔보았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커넥터를 다시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터를 분리했으니 송신 측은 그대로 계속 누적된 값이 송신 값을 누적한 값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 측은 입력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수신했었던 데이터에 대한 누적값까지가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커넥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터가 연결된 이후에 수신 동작이 이루어지면서 수신 측에도 뭔가 값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신 측의 값과 수신 측의 값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송수신 값을 관측하게 되면 장시간 테스트 중에 중간에 송수신 오류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RS-232 통신에서는 매번의 송신이 이루어질 때마다 수신 측으로 하여금 정상 수신 여부를 판단하여 에크놀로지 또는 넌 에크놀로지 신호를 회신하도록 하여 송수신에 대한 통신 오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지만 통신 환경에 따라서는 이런 에크놀로지 회신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RS-232 통신 회로를 설계할 때에도 설계한 회로가 동작할 환경을 감안하여 회로의 정상적인 동작뿐만 아니라 또한 회로에 대한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완성도 높은 회로를 얻는 유익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UART RTX 테스트 회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프로젝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수행할 수 있는 사칙연산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에서 다루는 사칙연산 계산기는 두 개의 숫자를 연산하는 간단한 기능인데요. 먼저 첫 번째 수를 입력하고 나서 어떤 연산을 할 것인가,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가운데 한 가지 기능을 선택하고 이어서 두 번째 수를 입력한 다음에 엔트리 키를 누르면 연산이 실행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사칙연산 계산기의 회로의 동작을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사칙연산 계산기가 수행할 연산 기능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되겠습니다. 표시 가능한 수의 범위는 8자리의 정수인데요. 양의 값으로는 최대 9,999만 9,999까지 표시가 가능하고요. 음의 값으로는 음수 부호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관계로 마이너스 999만 9,999까지 표시되겠습니다. 숫자 및 동작 설정을 위하여 20개의 키를 4 곱하기 5 키 매트릭스로 구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키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20개의 키 가운데 어떤 키가 눌려졌는가를 검출하기 위하여 키 스캔 알고리즘이 구현되었습니다. 숫자 입력 및 연산 결과는 8디지트 7세그먼트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산이 선택되었는가를 표시하기 위하여 연산 선택 키 좌측에 부착된 LED들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키가 눌려졌음을 알리기 위하여 이번에도 버저를 사용하겠습니다. 사칙 연산 계산기의 동작을 설정하는 입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산할 숫자 값을 입력하기 위한 10개의 숫자 키들이 키 매트릭스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요. 4가지 연산을 담당하는 연산 기능 키들이 키 매트릭스 왼쪽 측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고 나서 연산을 실행시키기 위한 엔터 키가 키 매트릭스 하단 우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입력하다가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이스케이프 키가 매트릭스 하단 좌측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칙 연산 계산기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출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입력하는 숫자 값이나 연산의 결과 값을 표시하는 8디지트의 7세그먼트가 사용되겠습니다. 그리고 키가 눌려졌을 때 비프음을 발생하는 부저를 사용하였고요. 4가지 연산 중 어떤 연산이 선택되었는지 표시하는 연산 표시 LED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세부적인 설계 사양을 작성하고 구현한 사칙 연산 계산기의 보드에서의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습 장비에 다운로드한 사칙 연산 계산기 회로의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칙 연산 계산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간단한 기능의 전자계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칙 연산 계산기 회로의 초기 상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산할 수에 대한 입력 대기 모드입니다. 연산의 절차는 먼저 연산에 필요한 두 수 가운데 첫 번째 수를 입력하고 이어서 어떤 연산을 실행할지를 선택한 후에 두 번째 수를 입력하고 연산 실행을 선택하면 되겠죠. 먼저 덧셈 연산을 실행해 보겠는데요. 1248 더하기 2562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인 1248을 입력했고요. 덧셈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덧셈 버튼 옆에 LED를 켜서 현재 연산이 덧셈 연산임을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를 받아들일 입력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인 2561을 입력하고 그 연산 실행 버튼으로 설정한 엔터 버튼을 눌러줍니다. 연산 상태 LED가 꺼지고요. 그리고 연산 결과가 표시됩니다. 3809. 연산 결과가 맞나요? 이번엔 뺄셈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만 빼기 573을 실행해 봅니다. 빼기 연산 LED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573을 입력했습니다. 엔터. 결과는 9427로 나오네요. 이번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보겠습니다. 결과가 음수가 나오겠죠. 573 빼기 만 엔터. 마이너스 9427이 나오죠. 마이너스 부호는 좌측 끝의 자리에 고정했는데요. 이것도 만일 설계자가 현재 표시된 값의 가장 큰 값 바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부호를 옮기기를 원한다면 사양을 수정해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곱셈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455 곱하기 1280을 실행해 봅니다. 455 곱하기 1280
58만 2,400이 되네요. 이번엔 나눗셈입니다. 쉽게 연산을 가늠해보기 위해서 5,678 나누기 10을 실행을 해보겠는데요. 567이 나왔습니다. 제가 나눗셈을 정의할 때는 소수점 아래는 버리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만일 소수점 아래를 반올림으로 정의했다면 결과는 568이 되어야 하겠죠. 이 경우에도 설계자가 소수점 아래를 반올림 처리하기를 원하면 이에 대해서 설계 과정에서 나눗셈 정의 부분에 반영해서 회로를 수정하여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실습 키트에서 표시할 수 있는 수의 범위는 양수로서의 최대값인 9,999만 9,999가 최대값이 되겠고요. 음수로서는 마이너스 부호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999만 9,999가 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값에 대해서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음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9,999만 9,999에다가 더하기 1을 해보겠습니다. 1이 오버가 되겠죠. 그런데 포지티브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음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네거티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 보죠. 100 빼기 9,999만 9,999를 실행해 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999만 얼마가 나와야 될 텐데 네거티브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호 표시 때문에 999만 9,999까지가 표시할 수 있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장 끝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의한 사칙 연산 계산기의 기능 중에는 입력하는 숫자에 대해서 음량, 부호를 바꾸는 기능은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의 숫자만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뺄셈을 통해서 결과가 음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구현한 사칙연산 계산기를 살펴보신 후에 여러분이 원하는 추가할 기능들이 있다면 제가 제공해드리는 코드를 충분히 학습하신 후에 자신만의 설계 사양을 정의하여 반영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도전해서 결과를 얻는 것이 실력 향상에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되니까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칙연산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프로젝트는 오늘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평범한 알람 기능 시계가 되겠는데요. 키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현재 시간을 설정하고 알람이 울릴 알람 시간을 설정하면 진행되는 시간과 알람 시간이 일치하는 구간 동안 알람 버저가 울리는 시계가 되겠습니다. 알람 클락 회로를 설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알람 클럭의 대략적인 기능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시계의 기능은 00시 00분 00초부터 23시 59분 59초까지 동작하겠고요. 시간 설정도 00시 00분 00초부터 23시 59분 59초까지 초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오전 오후 구분이 없는 24시간 기준의 시계로 구현하도록 정의하겠습니다. 알람 시간의 설정은 00시 00분부터 23시 59분까지 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알람을 ON 할 것인가 OFF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알람 클락의 동작을 살펴보겠는데요. 알람 모드가 ON 되었을 때에만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알람 모드가 ON 되었을 때 알람 설정 시간과 진행하는 시계의 시간이 일치될 때 1분간 부저가 울리게 됩니다. 부저가 울리는 동안에는 아무 키든지 누르면 버저 소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알람 클락 회로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입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간과 알람 시간 값을 입력하기 위한 숫자 키들이 키 매트릭스 중앙에 위치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설정, 알람 시간 설정, 알람 모드 온, 오프 선택 등을 담당하는 기능 키들이 키 매트릭스의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값 설정을 반영하기 위한 엔터 키가 키 매트릭스 하단 우측에 있고요. 입력을 취소하는 이스케이프 키가 키 매트릭스 하단 좌측에 있습니다. 알람 기능 시계의 동작을 표시하는 출력들에는 현재 시간과 알람 시간 등을 표시하는 8디지트의 7세그먼트가 사용되었고요. 알람 시간이 되었을 때 알람음을 발생하고 또 키가 눌려졌을 때에도 짧은 비표음을 발생하는 부저가 사용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구현된 알람 기능 시계의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습 장비에 다운로드한 알람 기능 시계 회로의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기능 시계 회로의 초기 상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00시, 00분, 00초를 깜빡거리게 되어 있는데요. 오전, 오후 구분이 없이 24시간 표시를 하도록 정의하였기 때문에 이 시간은 오전 12시 00분 00초가 초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 버튼이나 누르게 되면 깜빡거림이 멈추고 시계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1초, 2초 증가하는 것이 보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현재 시간으로 시간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F1 키가 시간 설정이 되겠는데요. 보면 왼쪽에 TS, Time Setting, 그래서 시간 설정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시계는 진행하던 시간을 멈추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시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Escape 키를 눌러서 한번 그 시간 설정 모드에서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9초였었는데 지금 48초로 진행 시간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 설정을 다시 눌러서 지금 시간인 12시 50분 15초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12시 50분 15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알람 기능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기능은 F2인데요. 알람 세팅을 의미하는 AS가 표시가 되고 네 자리에 시간과 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시 50분이었는데 12시 51분으로 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초 후에 울리겠죠. 그런데 지금 알람 시간은 설정됐지만 알람 모드는 설정이 안 됐어요. F4를 누르면 A가 표시가 되면서 알람 모드가 작동되도록 알람 모드가 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람음이 우렁차게 울립니다. 이때 아무 키나 누르면 알람 소리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A라고 해서 알람 모드가 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직 여전히 알람 모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알람 시간이 되면 알람 부저가 다시 울리겠습니다. 제가 구현한 알람 기능 시계는 이렇게 현재 시간 입력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알람 시각을 하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모드를 ON, OFF, 그래서 알람 시간이 돼도 부저로 울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이 화면을 보시는 설계자 여러분이 이 기능 외에 추가적으로 기능을 부여하고 싶으면 주어진 하드웨어의 조건을 감안해서 어떤 방법으로 입력 조건을 정의할 것이며 또 출력 조건은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를 그것을 설계 사양을 수정해서 회로를 변경해서 구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먼저 제가 제공해 드리는 코드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응용해 보시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알람 기능 시계 회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4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동작을 정의하고 FPGA 실습 보드에 구현하는 내용을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2강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강의 시리즈가 끝날 때에는 어떤 것들을 습득하시게 될지 감을 좀 잡으셨나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강의를 끝까지 수강하시어 독자적인 디지털 회로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회로 설계 능력자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강의 관련하여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inform@geos.co.kr로 메일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이번 강의의 교재인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책의 첫 부분인 파트 1 디지털 회로 설계를 위해 필요한 지식들이 되겠습니다. 파트 1은 제1과 디지털 회로 설계를 시작하기 위한 사전 학습 하나의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요. 이어서 디지털 회로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회로 설계의 전체적인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다가 강의 시간이 길어져서 혹시 동영상 재생 시간이 30분을 넘게 되면 파트 1의 내용을 하나의 강의가 아닌 복수의 강의로 분리하여 진행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